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이 법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자유다 라고 외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할 겁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70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70년 넘게 국민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법 하나 때문에 정치인들이 싸우고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쟁을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처벌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면 처벌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조직을 만들거나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간첩 활동입니다. 북한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그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간첩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찬양과 고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은데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찬양이고 무엇이 정당한 표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1948년은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해입니다. 불과 2년 후에는 한국 전쟁이 터졌죠.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북한의 대남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장 간첩 침투, 지하 조직 구축, 선전 선동 활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단순히 안보만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가,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죠. 유명한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짓밟는 칼인 거죠. 그럼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폐지론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역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법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렸고 사상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1970년대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8명이 사형당했지만 나중에 모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조작된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죠.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이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특정 정책이나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 찬양 고무로 걸릴 수 있습니다. 통일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대학생이 북한 관련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착 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1948년, 195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냉전은 끝났고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이죠. 북한과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0년 전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법도 변해야 한다는 논리죠. 네 번째는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여러 차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었죠. 인권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식의 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론자들은 대체 입법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형법, 군형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대테러법이나 간첩방지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간첩 활동은 형법의 외환죄로 처벌 가능하고 국가기밀 유출은 별도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굳이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안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있고 그들의 헌법에는 여전히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북한은 지금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대남 전단을 살포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만 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치론자들은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형법의 외환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외환죄는 이미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예방적 기능을 합니다. 위험한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적인 대남 공작을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들어와 조직을 만들고 있다면 아직 구체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없다면 실제로 정보를 빼돌리거나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적단체의 활동 가능성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치론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과 조직적인 체제, 전복 활동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과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사상 침투를 우려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하 조직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주사파 논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활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동맹관계와 정보 공유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정보 공유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맹국들이 한국은 보안이 허술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상대국의 보안법제가 정보 공유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논리는 남용 방지가 폐지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 법이 악용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법원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는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을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지 아예 없앨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치론자들은 국민 여론을 언급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안보를 중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존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응 공백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형법의 외환죄는 사후 처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정보가 유출되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해서 협조자를 포섭하는 과정이 포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회합통신 등으로 초기 단계에서 검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없다면 실제로 국가 기밀을 빼돌리거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마치 집에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걸 보고도 실제로 물건을 훔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만 가능한 거죠. 둘째, 선전선동 활동의 증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논란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선전 활동을 제재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SNS와 유튜브에서 북한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한국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콘텐츠가 범람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고 어디서부터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선동인지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위장 시민단체의 활동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 내에 우호적인 단체를 만들거나 기존 단체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이 없어지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통일, 인권, 환경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단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청년층,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넷째, 사이버 안보의 약화입니다. 현대의 안보 위협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 심리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북한은 이미 강력한 사이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 디도스 공격, 가짜뉴스 유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활동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에 협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 집행의 혼란입니다.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안보 관련 법 체계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법원 모두 이 법을 기준으로 일해왔죠. 이 법이 갑자기 사라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처벌할 수 있나? 없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 해도 판례가 축적되고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섯째, 국제정보 협력의 약화입니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죠. 동맹국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협력국이 강력한 보안법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정보 공유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한국에는 중요 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불안감의 증대입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의 양측 주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명확하게 한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와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론자들의 우려는 정당합니다. 과거 인권 침해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70년 전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존치론자들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이고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보는 한번 구멍이 뚫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점진적 개선입니다. 전면 폐지도 아니고 현상 유지도 아닌 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접근법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향들이 제시됩니다. 첫째, 찬양 고무 조항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자의적 해석을 막는 거죠. 단순한 의견 표현과 실질적인 선동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고 변호인의 접견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문이나 강압수사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검찰도 기소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대체 입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일부 기능은 다른 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 사이버안보법 등을 강화하고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형법의 외환죄를 보완하는 방식이죠.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법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안보와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안보와 자유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안보만 강조하다 보면 억압적인 사회가 되고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양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국가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